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다시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인터내셔널 논쟁의 끝부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그 끝부분에서 저 인터내셔널 논쟁의 끝부분에 식민지 논쟁을 정리를 하면서 다른 논쟁들과 함께 낙수주의 흐름들이 이 논쟁들을 계기로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 무렵 20세기 초반 무렵에 중요한 낙수주의 큰 두 흐름이 나누어지게 되는 게 바로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와 그 다음에 식민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놓고 갈라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문제라는 것을 단순한 정책의 차원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제 추정주의자들이고, 나중에 전쟁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를 정당화하되, 구체적으로 식민지 지배가 작용하는 방식만 일부 인도주의적인 방식 또는 사회주의자들의 통제가 가해지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세력들이 있었다 그랬고, 이 사람들은 식민지를 아까 말했듯이 정책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식민지 문제라는 것을 자본주의가 변화 발전한 필연적인 결과물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식민지는 자본주의 본질과 연관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봤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된 게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라는 집단과 수정주의자라는 집단으로 크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나중에 레닌의 주장에 따라서 공산주의로 이름을 스스로 바꾸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흐름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어떤 책이 있었다 그랬죠. 텍스트가 나오게 된 게 바로 레닌의 제국주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닌의 제국주의와 또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같은 책들이 그 식민지라는 현상을 단순하게 자본주의의 그 부수적인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 또는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정책들 중에 아주 잘못된 정책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의 변화된 새로운 단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었고, 식민지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식민지라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으로 나가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이 제국주의론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러시아 혁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국주의론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입각정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레닌이 자기가 이제 처해 있었던 당대의 자본주의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성격으로 이미 전환되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제국주의 단계를 앞선 단계와 구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레닌이 보기에는 5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고 봐요. 제국주의 단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5가지를 5표지라고 이제 흔히 번역을 합니다. 5표지설이라는 게 제국주의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차례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생산과 자본이 아주 독점이 고도에 달한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인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경쟁적인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가 경쟁 자본주의보다 훨씬 본질적인 현상이 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제국주의 단계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독점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독점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산업자본과 그 산업자본의 연합으로서 카르텔 트러스트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 자본가들의 연합, 자본들의 연합체는 이것을 묶어주는 어떤 중심적인 힘이 있어야지 묶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금융자본이 하게 된다는 거죠.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독점적인 산업자본들이 결합한 하나의 독점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금융과두제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과두적인 독점체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독점체들이 자본주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본주의 세계화는 그 이전 단계부터 사실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인데, 자본주의가 세계화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산업화된다. 자본주의적인 어떤 특징이 비자본주의적 영역으로 전파된다 라고 말할 때 뭐가 먼저 전파될까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뭐가 제일 먼저 비자본주의 세계로 넘어가게 될까요? 상품이겠죠. 자본주의적인 산업 생산의 생산물들이 수출되는 거죠. 비자본주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영역과 비자본주의 영역 또는 산업지역과 농업지역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 특징이었는데, 이 제국주의 단계가 되면은 상품 수출도 물론 일어나지만 상품 수출과 다른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본 수출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본 수출이라는 게 왜 나타나냐 하면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고 독점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자본이 과잉이 일어나게 되죠. 자본은 과잉되는데 이 과잉된 자본이 생산해내는 상품들은 이 포화 상태로 있게 되죠. 재고가 쌓여지게 되니까 일단은 상품을 수출하고 재고로 쌓여지게 된 상품을 비자본주의적으로 상품을 수출하게 되고, 그보다 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은 자본 자체가 과잉이 되어서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게 되니까 이 자본을 수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을 수출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자본 수출은 많이 일어나죠. 어떤 게 자본 수출 현상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것도 자본 수출이죠. 그래서 차관이나 원조의 방식으로도 자본이 수출되죠. 이 당시에는 이제 차관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러시아 혁명 앞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러시아가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프랑스로부터 많은 차관을 들여와서 산업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결정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자본 수출의 한 가지 예예요. 프랑스라는 그 자본주의가 아주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과잉된 자본을 러시아라는 후진 지역으로 수출하는 거죠. 차관이라는 형태로 수출을 한 거죠. 또 원조의 방식도 있고 또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죠. 가서 실제로 이 자본을 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자본을 가지고 후진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거, 철도를 놓는다든지 항만을 건설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자본 수출의 방식이죠. 이게 자본 수출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국제화되는 거죠. 세계화되죠. 그럼 이 국제화된 독점체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국제화된 독점체들 간에 전 세계를 둘러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세계 분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레닌이 보기에 20세기 초에 오면은 이런 국제적 독점체들에 의한 세계 분할은 이미 완료된 시점이라는 거죠.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현상은 분할이 완료되었지만 그 독점체들은 계속해서 팽창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의 이미 다른 독점체들의 영역이 된 세계의 다른 지역을 자기들 것으로 뺏어오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재분할이 이루어지겠죠. 이미 분할되어 있던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재분할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다. 근데 이 재분할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리가 절대로 없으니까 제국주의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표 지시에 의하면은 그 당시 세계가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큰 규모의 전쟁이라는 거는 피할 수도 있는, 또는 우연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주 호전적인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단계의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의 필연성을 이 5표지에서 도출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레닌과 로저 룩셈부르크가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사실은 그 제국주의론을 쓰기 이전에 이미 슈투트가르트 결의안에서부터 그 원초적인 형태가 갖춰져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발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닌이 이 제국주의론이라는 책을 쓸 때, 물론 이 당시 자본주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이론서를 쓴다, 이런 의도도 있었지만 정치적 의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레닌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정치 활동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정치 활동이라는 거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물론 자본가 계급과의 적대적인 관계도 있지만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세력들과의 적대적인 논쟁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진 걸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쓸 때 이 사람이 비판하고자 했던 어떤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닌 제국주의론을 보시면 이 책이 주로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이라는 텍스트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우츠키의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단계가 되면,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가 되면 카우츠키는 이미 이제 수정주의자들하고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 거의 입장을 통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파들은 실제로 와야 돼버리고 우파였던 수정주의자들이 서유럽 낙수주의 주류가 이미 돼 있어요.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소수파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제국주의 문제에 대한 카우츠키 입장, 그러니까 카우츠키로 대변되는 그 서유럽 삼인주의 주류, 수정주의의 주류의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카우츠키를 비롯한 정통파, 구정통파 또는 구정통파와 통일된 이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조금 레닌 입장에 대비를 시켜봐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제국주의라는 텍스트가 그렇게 긴 텍스트가 아니에요. 되게 짧은 팜플렛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카우츠키는 이 식민지 또는 식민주의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맡은 정통파들처럼 산업자본주의의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자본주의 새로운 단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산업자본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주의 틀 속에서 식민주의를 해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귀결로서 식민지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봤듯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들도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하나로서만 식민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식민주의와 나쁜 식민주의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본 수출이라는 현상을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본 수출이라는 것이 제국주의가 다른 여타의 비자본주의 영역들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메커니즘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상품 수출 정도의 상품 수출이나 원료 보급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정도로만 식민지의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자본주의가 지탱될 수 없다는 인식은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카우츠키의 차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입장을 가지냐면은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 전쟁이 필연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떤 근거에서 가지게 되냐면은 좀 독창적인 생각이라기보다 다른 경제학자의 어떤 사상을 빌어오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루돌프 힐퍼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힐퍼딩이 금융자본이라는 책이 이제 김수혁 선생님 번역에서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죠.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레닌 스스로가 이 제국주의를 쓸 때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원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홉슨이라는 역사학자의 제국주의라는 책이고, 또 하나가 그 힐퍼딩의 금융자본이라는 책이에요. 사실은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레닌의 아주 독창적인 이론이라기보다 힐퍼딩의 이론을 상당 부분 이제 빌려온 거예요. 차용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힐퍼딩이라는 사람은 좀 후기로 가면 상당히 이제 우경화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경화 되는데, 말년에 가서 후기에 가면은 조직자본주의론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하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붕괴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막스주의 정통파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자본주의는 시장 자유를 맡겨놓으니까 얘네들이 부문 간에 비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 간에. 또 일부문, 그러니까 생산재 부문과 소비재 부문 간에 불비례가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붕괴하게 된다는 이론이 있었죠. 근데 힐버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된 현상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요. 아까 레닌이 오표지에서 얘기했던 게 힐버딩의 얘기니까. 그런데 결론이 달라져요. 이렇게 독점체들이 형성되면 이 독점체들 간에, 그러니까 금융과두체들 간에 담합을 통해서 자본주의 위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레닌은 이게 자본주의가 붕괴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모습이다. 단말만적인 비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힐버딩은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불비례, 혼란 상황을 조직함으로써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 힐버딩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 나라 내, 하나의 경제 단위 내에서의 독점체들 간의 담합을 통해서 자본주의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카우츠키는 이거를 국제적인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관계 자체가 한 나라 안에 금융과두제들 간의 담합에 의해서 위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열강들이 서로 담합해서 전쟁이라는 파국적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 근거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자본가들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평화 시에 평화로운 상업적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적당히 타협해서 조절해 나가면은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전쟁을 왜 하겠냐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 같죠. 결국 이건 뭐냐면은 전쟁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전쟁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결코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초제국주의를 나온 게, 출판된 게 1차 대전 선전포고가 있기 3, 4주 전이야.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인들 대부분이 아직 교육 못 받은 보통 사람들도 전쟁이 갑자기 평화롭게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기간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전쟁이 터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까라는 것만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지,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거라든지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막스주의 제일 최고의 이론가로 자임했던 사람이 전쟁 터지기 3주 전까지 전쟁 안 일어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글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얘기는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 자본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합의를 통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덧붙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독점체들이 형성된 아주 조직이 잘 짜여진 자본주의의 위기로 빠져들게 되는 결함을 극복한 이 형태를 어떻게 파악했냐면, 이거 사회주의에 아주 근접한 형태로 파악을 했어요. 이 상태가 사회주의에 아주 가까이 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카우츠키나 이전의 정통파들이 생각했던 거는 전통적인 초기의 경쟁적 산업자본주의 모델을 여전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산업자본주의 모델이 경쟁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단점들, 이 불안정성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사회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 생산수단들을 국유화해서 국가가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면은 사적 자본가들 간에 이 불비례를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전 단계라고 본 거야. 이 독점 자본이 형성된 단계를 국가가 국유화만 하면은 이게 곧바로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바로 직전의 단계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정치적 절차만 빠져있지 경제적으로는 이미 사회주의에 거의 다가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카우츠키나 수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뭐였냐 하면은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만 하면 이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곧바로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볼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여러분들 지금 듣기 별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삼인주의자들이 기본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의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권만 노동자 계급이 국가라는 중립적 장치를 장악함으로써 통제할 수만 있게 된다면, 이 통제권을 가져올 수만 있게 된다면은 그게 곧바로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혁명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피할 수 있는데 그 전쟁에 대한 반대이고 굳이 목숨 걸고 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입장은 결국은 역사가 이 입장이 틀렸다는 걸 보여줬죠. 몇 주 뒤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이 이제 제국주의 이론이 그 당시 정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세적 의미야. 이론적 의미이기도 하고 레닌이 반대하고자 했던 그 입장과의 차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입장에 근거해서 그 제국주의론 이런 입장에 근거해서 볼셰비키가 정치적 투쟁을 이제 펼쳐나가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국주의론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특히 러시아 혁명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세계화된 결과 자본주의의 모순이,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사회 내에서만 모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 내에서는 모순이 완화되고 그 모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발 자본주의 국가나 식민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 모순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됐다는 말은 그 모순이 폭발하는 지역도 반드시 선진 자본주의에서 먼저 폭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국주의론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론이 러시아 혁명을 정당화해주는 이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 막스주의 정통파의 입장에 의하면 러시아처럼 아주 후진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결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국주의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는 거예요.